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 빠른 기간 안에 두 번째 발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언제 다시 발사할지 그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상황인데요. 한미는 오늘 새벽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에 대해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이 조직을 전 세계 처음으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찰 위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수요일에 실패를 했고 네. 또 발사할 거다. 김여정 부부장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언제 발사하게 될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어느 정도 뭐 움직임 같은 게 포착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일부에서 그 차량과 크레인 같은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이 얘기한 빠른 시간 내가 이제 언제가 될지를 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봐요. 첫 번째는 국제기구하고 주변국에 통보한 그 6월 11일 시한 내에 다시 재발사를 하는 경우고요. 네. 이 경우는 사실은 그 위성 발사가 아니라고 우회적으로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그 발사 준비 단계에 있다가 유예가 된 게 아니라 발사했는데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그 군사 정찰위성이라는 것도 일단 소실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만들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발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애초에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북한의 특성상 뭐 예외적으로 아주 같은 거 두 대를 동시에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네. 근데 그 경우에는 그렇다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다면 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브미터급의 고해상도를 지닌 그런 이 고성능의 군사 정찰 위성은 아니고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정찰 위성이었는데 이걸 과장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정말 제대로 군사 정찰 위성을 올리겠다면 우리도 보통 한번 이 발사가 유예가 된 이후에는 수개월의 이 오류 수정 기간을 거친 이후에 다시 재점검을 거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뭐 제대로 발사하려면 원래는 수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언제 발사를 하느냐 그리고 또 왜 발사를 하느냐를 저희가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사실 발사 이후에 그러니까 실패 이후에 북한의 움직임도 좀 이례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빨리 인정을 했고 그리고 실패한 그 발사장의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 북한 내에 달라진 정보 환경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하겠다고 북한 내부적으로도 계속 공표를 했거든요. 어차피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르게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고 또 오히려 그게 이 북한이 애초에 얘기한 대로 그리고 김여정이 얘기한 대로 이게 위성이었다라는 라는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한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발사하는데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의 우주 발사체, 다시 말해서 미사일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발사 실패와 관련된 정보들을 북한 내에 노출함으로써 북한이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이나 군사력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 이거를 또 인민들한테 보여주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그전에 정찰위성 발사 얘기했었던 걸 4월 중에 발사할 거다라는 말 가장 많이 했었고요. 특히나 그때 뭐 G7이라든지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등 북한 입장에서 쏘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줄 수 있겠다 할 만한 상황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때를 놓치고 그리고 나서 6월을 하루 앞두고 5월 31일 발사했다는 것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서둘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 4월에 지금 원래 작년 연말에 예고를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은 가졌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김정은의 욕심이라든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보면 북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면서요. 2021년 1월에 열렸던 제8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에게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예정대로 비교적 착착 진행되어 오는 모습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두세 달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월 마지막 그러면 어쨌든 5월로 되지 않습니까 기간은? 네네. 그렇게 늦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럼 또 북한 입장에서 최종 단계까지 점검을 하고 고심을 했던 거는 같아요. 북한에서 알았을까요?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는 걸? 글쎄요, 북한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어쨌든 무척이나 좀 서둘렀다, 그리고 뭐 초조함이 수령을 비롯한 보였다라고. 지휘부 명령이기 때문에 예, 예. 어차피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도와는 별개로 어쨌든 그 기를 맞춰야 되는 게 이제 북한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그리고 뭐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그 조금 다른 설계의 신형 엔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발사 실패 자체도 우려는 했을 거예요. 북한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하니까요. 네. 실제로 그 정찰 위성 발사체라던가 기존의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원리가 비슷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실패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추정에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좀 들어갔을 가능성을 저희가 네. 배제할 수 없겠군요. 사실은 동일형을 쐈다라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만큼 미사일 예. 발사라는 게 난이도가 높고요. 예. 만약에 뭐 엔진의 추력을 향상을 시켰다든가 네. 아니면 디자인을 변경했다든가 하면 당연히 실패 위험성은 더 높아지겠죠. 일단은 또 북한의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일단 추진체 길이가 조금 짧아진 부분들 네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디자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어떤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 원인이 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천리마 등등 이렇게 새로운 이름들이 사실 조금씩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위성을 사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근데 지금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지금 이 개발된 것들이 예. 위성 전용의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한 거 아니냐는 네네. 사실 저는 예.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이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마치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 개발 전용으로 발사체를 개발했다라는 것처럼 오인의 소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새로운 디자인의 이번에 발사체를 사용했다라고 분석하는 쪽의 대부분은 네. 이게 결국 새로운 엔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발사체 그 동체의 네. 설계의 이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순수 우주 개발용이다라는 추정은 아주 소수를 제외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북한이요. 한번 네. 2012년에 그 발사 실패했을 보면 4월에 발사 실패했다가 예. 그다음에 12월에 결국 발사했거든요. 네. 예. 발사했고 그때 이제 북한 주장으로는 위성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보면 사실은 집중적으로 개발한 건 북한 미사일이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위성이 이거는 위성 전용이 따로 있고라기보다는 위성 발사를 빙자해서 새로운 유형의 로켓을 개발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축적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일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제 위성 발사라는 형태를 취하냐면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화성 17호, 18호 발표할 때마다 대성공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걸로 완성됐다라 그랬잖아요. 예. 탄도미사일에 관한 기술이 다 완성이 됐는데 뭐하러 또 실험을 하겠어요? 그럼 앞에 말을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명분이 그렇기 필요했군요. 때문에 명분은 이제 지금 정찰위성 발사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그대로 북한의 다음 ICBM에도 전용이 될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이 개량이 좀 된 겁니까? 네네. 지금 잠깐 개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2012년 4월에 광명성 3호 발사 때와 이번을 좀 비교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네. 왜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거죠? 이 2012년 4월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때가 예. 이 김정은의 아버지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한 시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상당히 제대로 후계 체제를 안착시킬 수 있을까 굉장히 이제 의구심이 좀 많았던 때죠. 의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보여줘야 할 시기고 지금도 이제 국제 제재라든가 경제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북한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시기에 그다음 대외적으로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의 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시기에 뭐 건재하고 오히려 북한은 계속 이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기술들은 발전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이것만이 꼭 뭐 성공시켜야 되고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것들이 부담이 돼서 오히려 준비가 안 됐는데 발자가 됐다라는 이건
뭐 이게 사실은 워낙 정보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타당한 해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예. 그 지금 계속 김정은이 더 많은 성과, 특히 무기 체계 개발과 관련해서 네. 더 많은 업적을 북한의 실무자들하고 북한 군사과학 기술자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압축적인 시간 내에 선보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시행착오도 필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 군사과학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적당히 보여주는 허위 보고라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김정은의 기대치와 허위 보고가 결합이 되면 상당 부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능력 면에서도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대비의 측면에서는 항상 최악의 측면을 봐야 되겠지만 예. 그 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이 실패한 이 우주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인양되고 있는 거는 뭐 어떤 부분인 거고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동체 설계가 이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알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이 하단 부분이 지금 인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인양되는 부품들에 따라서는 어떤 부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 그러면 정찰위성 발사의 전 단계인지 아닌지 예. 그것까지도 추정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단서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또 부품이 또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저희가 분석해 볼 여지들이 그 있죠. 부품을 보게 되면 예. 지금 현재의 대북 제재망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그 우회적으로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국가라든가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이거를 역추적할 수 있는 단서도 이제 확보가 될 수가 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겠군요. 이것을 그렇죠. 지금 예, 우리가 보면, 어떻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공해상에 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어차피 우리 해역 근처에 그렇죠. 인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게 소련제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게 되는데 네. 이걸로 이렇게 추정해 봤을 때 확실히 이게 지금 그 당시 뭐 이렇게 러시아의 기술과 지금 북한이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네, 겁니까? 계속 그런 의혹들은 제기가 돼 왔죠. 그리고 뭐 이제 일부 이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제 그 로켓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봐도 그 북한이 소련 거를 역설계한 정도가 아니라 예. 이 기술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그렇습니다.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부품이 발견이 된다라고 해서 네. 그게 직접적인 커넥션에 연계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품을 밀수해가지고 조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로켓 관련 부품들이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품의 종류라든가 아니면은 이 동체의 연막 기술이나 이런 걸 볼 때 결국 기술의 그 연계 가능성 이런 것들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그 덮개 부분이 굉장히 그 네. 2, 3단보다 더 그 둘레가 두꺼웠다는 게 느껴졌잖아요. 네네. 그럼 이것도 지금 낙하를 했을 거죠?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낙하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자체 폭발하는 그런 왜냐하면 가능성도 노출을 있겠군요. 피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가장 위쪽의 페어링 부분이 가분수 형태였다라는 거. 이제 예. 실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한 300kg 이상의 성능이 상당히 이제 좀 높은 그 위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결국은 그 ICBM에서 얘기하는 다탄두 기술, 예. 이 다탄두 기술의 이 실험을 위한 하나의 또 그 시도가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북한에서는 만리경 1호라고 말하고 있는 정찰 위성인데 사이즈가 되게 큰 걸로 봐서는 우리가 막 뭐 조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에 비해서 위성에서 그렇죠. 예, 이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걸 날려보려고 했을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그 면을 생각하면 이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재발사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 빠른 시간이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사실은 기술이 별로 좋지 않지만 겉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 가능성 뭐 이런 건 의도적으로. 네,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정찰 위성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초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잔해를 인양하고 수거해서 앞으로 분석을 해서 또 자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네네. 결과가 나오는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네. 같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뭐 실효성과 관계없이 어쨌든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뭐 저희가 여기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명백하게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예. 유엔 네. 안보리 결의안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응용한 어떤 발사체도 발사. 다시 말해서 북한은 아무리 우주개발용이라고 이걸 주장을 하지만 위성발사용이라 그거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집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부터 보여온 그 안보리의 그 두 개 상임이사국 네. 중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러시아. 보여온 태도를 미뤄봤을 때는 네. 이 안보리가 소집됐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격상된 제재 결의안은 물론이고 비난 결의안도 통과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이제 북한이 이게 정찰 위성이라고 지금 걸 주장을 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 논리를 그대로 이 수용을 해서 또 북한을 옹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뭐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한미일, 그러니까 직접적인 좀 더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끼리는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될 것이냐, 미사일 정보 공유에 대한 네네.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번에 발사하고 나니까 그동안 미사일 정보 공유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된 거냐고 얘기하는데 예. 이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를 한다라는 게 그냥 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이렇게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정보 공유를 위한 중간에 이제 협의 채널들도 마련이 돼야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단 합의됐다고 정상회담에서 정말 뭐 몇 주일 뭐 한 달 내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는 아마 작동하지 않지 않았을까. 다만 네. 정보 공유 채널이 제대로 작동이 되게 되면 네. 이 정보 공유의 일단 시간 자체가 단축이 될 거고요. 네.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던 고급 정보들도 이제 이 서로 교환이 되고 또 공유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 루트를 통해서 네. 이 획득된 첩보들이 융합이 되면 더 정확한 정보가 이제 이 생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그동안 보면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했을 때 이게 미사일의 궤적이라든가 미사일 종류에 대한 추정을 놓고 또 한미일이 조금 편차를 보여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동일한 평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이종섭 지금 국방부 장관 싱가포르행 오늘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샹그릴라 대화를 위한 거잖아요. 일본, 미국과 국방장관 간의 이제 소통들도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는 이 정보 공유 이제 체제를 갖추는 것도 속도가 더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해커 조직입니다. 김숙희에 대한 네네.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네. 어떤 조직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요. 좀 네, 소개를 이게 해주시죠. 사실상 북한이 배후에 있는 국제 해커 조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 김숙희가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합동 보안 권고문을 냈다라는 건 이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그리고 주요 기관들에 대한 앞으로 해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첩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보안 권고문을 냈다는 거는 뭐 이러이러할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해라 뭐 이런 예, 그렇죠. 수준의 이야기인 이제 거죠. 보안 체계를 좀 강화를 하고 예. 이제 그다음에 개인들 차원에서도 이제 보안 의식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로 봐야 되겠죠. 예, 김숙희 조직이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조직들을 해킹한 그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2014년에 한국 수력원전 한수원 지금 해킹을 했던 거고요. 2021년에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때도 이게 관여가 됐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 김숙희가 그동안 벌여온 활동들을 보면 이제는 주로 첨단 기술 관련 이제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들을 지금 이 절취를 하거나 이런 데 많이 관여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히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첨단 기술들, 특히 지금 기관들로 볼 때는 주요 무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우주,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절취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 이 보안 권고문을 발표를 한다는 거는 그럼 북한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네, 결국 그 보안 권고문을 이 발동을 한다는 거는 예. 결국 그동안에 북한의 김숙희 조직들이 해온 해킹 기법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법
해킹 툴들에 대한 보안 체계가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나. 그리고 예. 개개별 이제 각 그 주요 인사별 보안 절차라든가 지금 현재 보안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이 될 거고요. 네. 또 혹시라도 만일 있을 수 있는 사이버 해킹에 대한 이제 그 뭐 모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지금 기관별로는 실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대북 독재자들 명단에 올렸다는 것 네. 세계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제재들을 이어가겠습니까? 네네.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미국이나 등등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 사실은 김숙희가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이게 그 불법인 거고요, 사실은.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김숙희란 조직 자체가 지금 확실하게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해커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적으로 뭐 김숙희가 거래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아직 그 누가 배우냐도 확실하게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지금 그 이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다음에 경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분명한 건 이 김숙희가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이 암호자산, 네네. 암호화폐 해킹 활동에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의 지금 사이버머니 절취를 통해서 결국 이게 북한 그 대량 살상 무기 자금으로 지금 전용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관련국들 간의 이 김숙희의 해킹 기법에 대한 이제 관련 노하우를 이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버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이게 국가급 행위자들이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요. 이게 세탁을 해야 돼요. 어차피 흔적이 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세탁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국들 간에 그러니까 해킹 안 당하게 해서 절취를 못하게 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발을 하거나 이거를 방해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결국은 아무리 이거를 현금화했다 그래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사이버 해킹을 막는 특히 이 암호화폐 해킹을 막는 가장 그 확실한 방법 중에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요. 결국은 북한에 대한 수출입 체계 지금 제재로 인해서 막혀 있는 이거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계속 사이버 해킹을 통해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아주 몇 개의 제한된 품목 이외에는 수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이라면. 네. 예, 그걸 막으면 무용화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킹 그 기법에 대한 차단에서 실질적으로 돈 세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이용한 그 이 수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는 그리고 세계가 연계가 돼야 되겠죠. 정보 교류하고 그 다음에 차단 기법 공유 이런 것들이 관련국들 간에 이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좀 결을 좀 비슷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미국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과거 이제 북한이랑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좀 한 것 같은 네네. 그곳으로 이제 추정되는 곳에서 열차 통행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통행이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하게 뭐 어디로 가는지 뭘 했는지는 그렇죠. 모르지만 일단 과거에 여기서 이제 무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이걸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심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히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걸로 볼 때 예.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딘가 지금 제3의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포탄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지원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지금 철저하게 지금 러시아의 입장을 네네. 지금 옹호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이 4월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을 때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북한 매체들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걸 또 얼마나 비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인 거죠. 이 무기 분명히, 거래가 네, 그렇죠. 무기 거래 북한하고 무기 거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북한 안보리 결의 안보리 결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 내용이 뭐 좀 더 사실 확인이 돼야겠습니다만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네.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차두현 위원님과는 뭐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